자, 이번에는 길버트 테렐이 얘기했던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접근 방법과 그리고 이제 정책을 분석할 때 특히 산물 분석에서의 정책 분석 틀하고 관련된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길버트 테렐이 얘기했던 내용들에서 주구장창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어떤 정책을 분석할 때 정책 분석에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3P라고 얘기해서요.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형성이 됐는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의 산물로서의 정책 자체를 분석을 할 수 있고 정책이 어떤 성과를 내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가지 선택 차원, 이걸 정책 분석의 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급여를 할당하나, 어떤 급여를 주는가, 누가 제공을 하는가, 어떤 돈으로 주는가, 요거를 주로 분석하는 걸 산물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선택에 포함된 뭐 가치나 이론이나 대안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요. 핵심적으로는 할당급여 전달 재원 체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82번 길버트와 테렐이 말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접근 방법을 찾으래요.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의 선물, 그 다음에 그것의 성과, 퍼포먼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183번. 자, 접근 방법 중에서 이번에는 산물 분석에 관한 예를 다 찾으래요. 산물 분석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돈으로 누가 제공하는가거든요. 자, 근데 자활사업 참여한 경우와 참여하지 않은 경우 어느 쪽이 더 공공부조를 더 탈수급했을까? 그러니까 수급자로 살지 않아도 되게 자활이 성공했을까? 이거는 자활사업의 성과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성과 분석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기법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됐는가? 이거는 과정 분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근로장려 세제의 목적은 근로를 장려, 즉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러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 이것도 당연히 성과 분석이죠. 근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는가? 이거는 뭐죠? 누구에게 급여를 할당하는가 하고 관련된 할당 체계 분석이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초연금과라고 해야 맞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184번 정책 분석을 과정, 산물, 성과 분석으로 구분을 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정 분석은요. 정책의 운영이 아니라 정책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자,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어젠다, 의제가 형성이 되었으며 그리고 이제 어떤 절차와 과정들, 요소들이 어우러지면서 정책 결정에 이르게 되었나 이런 거라서 운영과 관련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산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의 결과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돈으로 누가 제공하기로 했는가가 맞는 거죠. 그래서 계획과 관련이 되는 건 아니고요. 성과는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하고 관련이 되는 거지 행정과 관련이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들이 정확하게 좀 와닿지가 않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자, 정책 분석들을 할당, 급여, 재정, 전달 체계로 구분하는 건 산물 분석이다. 이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4번이 맞고 그러면 1, 2, 3이 좀 애매하더라도 날리셔야 되는 거죠. 자, 세 가지 분석 방법 중에서 조사 방법론 지식이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성과 분석. 우리가 통계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정책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조사 방법론 관련된 지식이 가장 많이 필요해질 겁니다. 자, 185번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정책 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자, 할당은요. 예전에는 선별이었는데 갈수록 보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의 성격은 제한적인 성격에서 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공공기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복지 혼합으로 공사 혼합이 많아지고 있죠. 이거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공급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를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였는데 2007년에 바우처 도입으로 서비스 수요자에게 정부에서 바우처를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공급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맞습니다.
186번 사회복지 정책의 3P 과정, 산물, 성과 분석 중 과정 분석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특정의 정책이 어떤 과정과 어떤 요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잖아요. 자, 근데 1번 근로요인 효과 분석은 성과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탈수급 효과도 성과 분석입니다. 자, 근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에 제정될 당시에 그때 이제 이익 집단이 어떤 재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거는 법과 제도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영향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얘가 과정 분석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실제로 노숙에서 탈피하도록 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가, 얘도 성과 분석이고요. 그 다음 보육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효과가 있었는가, 성과 분석에 해당합니다. 1, 2, 4, 5는 모두 성과 분석이고 3만 과정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187번 자, 사회복지 정책 분석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산물 분석은 특정 정책이 실행된 후 결과를 평가한다. 산물 분석 아니고 성과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맥락에 초점을 두는 건 과정 분석입니다. 성과 분석은 정책 결정이라는 정책 활동의 결과물, 정책 활동의 결과물에 초점을 두는 건 얘는 산물 분석이에요. 누구에게 누가 지급하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정 분석은 정책 기획 과정을 거쳐서 이끌어낸 여러 정책 대안을 분석한다. 그래서 정책 과정, 기획 과정을 거쳐서 여러 기획 과정을 거쳐서 기획 과정의 결과물로서의 정책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산물 분석하고 관련이 돼요. 얘도 산물 분석. 그래서 이제 기획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기로 했는가, 이거를 이제 이끌어낸 그거를 분석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분석하는 게 과정 분석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로서의 산물을 분석하는 게 산물 분석인 거죠. 자, 그래서 1, 2, 3, 4 모두 틀리고 5번이 맞는데요. 과정 분석은 정책 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이 정책 사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인식을 했고, 문제 인식을 했고, 그것과 관련된 의제, 어젠다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정책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이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책 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런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겠다. 요런 데 초점을 두는 거다. 이거는 과정 분석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188번 길버트와 스펙트라고 해도 되고요. 길버트와 테렐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펙트 사망 후에 길버트 테렐로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거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과정 분석은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혹은 변수들을 분석을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산물 분석은 그렇게 해서 선택된 여러 가지 쟁점들, 누구에게 누가 무엇을 주는가, 이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결과를 기술하는 것은 성과 분석이 맞습니다. 산물 분석에서는 할당급여 전달 재정체계를 분석합니다. 이것도 맞고요. 과정 분석은 산물 분석이나 성과 분석은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비해서 과정 분석은 특정 정책이 어떤 맥락과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가, 이 부분은 연구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같은 맥락도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산물 분석이나 성과 분석에 비해서 과정 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이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9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책 분석을 하려고 해요. 할당과 급여와 전달과 재정의 영역을 구분한 것이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할당, 누구에게 할당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이 할당은 어디에 속하기만 하면 귀속적 욕구에 따라 그 다음에 보험료를 냈으니 피해를 입었으니 이걸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진단에 따라서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혹은 자산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저소득층에게 요렇게인데, 지금 기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여를 했으니,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요런 기여를 했으니 보상하자 해서 보상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여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의 유형에는 현금도 있고 현물도 있고 바우처, 기회, 권력이 있는데,
기본으로 이제 건강보험에서는 현물급여, 요양급여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건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양비라든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금급여에 해당합니다. 물론 건강보험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은 바우처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바우처 방식도 포함이 되지만 어쨌거나 현금과 현물이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전달체계로 뭐 공단이 개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요양급여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달체계가 민간도 포함이 되고 공공도 전달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 재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그 이전 예상 수입, 그러니까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대략 한 14%를 지원을 하거든요. 국고보조금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양급여 받을 때 우리가 내는 본인 부담금 이용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은 이것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0번을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 분석에서 산물 분석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3번 내용에 그러니까 187번 3번에 있듯이 정책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게 이게 산물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결국은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된 내용 요건데 이때 이 결정은 사실 사회 주류적인 입장을 대변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급여를 누구에게 할당할 것인가 다 주자라는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입장도 있을 거고 아니다. 골라서 주자, 선별해서 주자라는 입장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정책이 보편의 입장을 따랐는지 선별의 입장을 따랐는지 그 결과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 뭔가 이거를 산물 분석에서 하게 될 텐데요. 여러 입장들의 차이들 중 혹은 여러 대안들 중에서 무엇이 최종적으로 선택됐는가에는 주류적인 입장이 대변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배제된 입장 있잖아요. 여기서 이 최종 결정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조금 그것은 이제 빠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한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 2, 3번 정해진 틀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적용된 사회적 가치를 이제 따로 평가를 해야 되죠. 가치를 이게 가치가 뭔지를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평가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가 용이하다. 이거는 정책 자체, 결정된 정책을 얘기하는 거지 앞으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선택된 결과를 초점을 두는 거지 거기서 빠진 것에 초점을 두는 건 아니기 때문에 3번도 옳지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구체적 대안을 담아내기 쉽다. 이것도 결과로 확정이 된 걸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낸다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191번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사회적 효과성이에요. 사회적 효과성은요. 사회 통합 혹은 차별 없이 누구라도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를 자꾸 가르고 너는 주고 너는 안 주고 이런 식의 선별을 지향을 하면 얘는 사회적 효과가 떨어지는 거고요. 누구나 다 이런 보편을 지향하면 사회적 효과성을 더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주로는 권리로서 근데 선별된 사람에 대한 시혜와 자선으로서 이런 것은 이제 사회적 효과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별주의 같은 경우는 한정된 재산을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만 선별해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이 높다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을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제적 효율성. 자, 그래서 보편주의 같은 경우는 사회적 효과성을 지향하고 이 선별주의는 경제적 효과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번 사람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 건 사회적 효과성, 사회 통합, 평등, 차별 없이 보편주의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3번, 4번, 5번은 선별주의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세밀한 조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 요거 선별주의거든요. 이 선별주의는 사회적 효과가 아니라 경제적인 효율성에 좀 더 초점을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권이 있으면 누구나 주는 게 사회적 효과성이에요. 근데 이 시민권이 있다고 국민이라고 누구나 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이거는 선별주의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요. 왜?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얘도 선별주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이거 경제적 효율성 혹은 비용 효율성을 강조를 하는 거라서 1, 3, 4, 5는 사회적 효과성보다는 경제적 효율성 혹은 선별주의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할당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상자 선정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낙인, 스티그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사회보험은요, 내가 보험료를 냈으니 당연한 권리로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인을 유발할 가능성은 공공부조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자의 자격이 권리보다 시혜적인 성격으로 주어지게 될수록 낙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낙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해요. 이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자, 소득을 조사하는 건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조사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 조사는 그거 외에도 집과 같은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재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혹은 보험이라든지 가족의 재산이라든지를 두루두루 따진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개인의 사생활을 다 들춰내는 수준이 높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낙인이 유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낙인 유발 가능성은 자산조사가 소득보다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93번 보편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4번으로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으로 정정을 해주세요. 보편주의, 그러니까 누구나 필요한 보편적인 혹은 이거를 포괄적이고 혹은 누구나 필요한 기본적이고 혹은 필수적이고 이런 재화는요, 시장에 맡기면 이게 규모의 경제하고 맞물리고 불안정 경쟁하고 맞물려서 독과점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만 맡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즉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맡는 게 좋아요. 국가에서. 자, 그래서 시장 실패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보편주의 프로그램은 이제 국가에서 맞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3번이 맞습니다. 자, 선별주의적 프로그램이 목표 효율성이 높고요. 보편주의 프로그램은 운영 효율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별주의는 대상자 자격 관리가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보편주의는 자격 관리가 용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통합 효과, 사회적 효과성이 보편주의는 높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나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1946년에 입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정부의 세금으로 누구나 포괄적인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보편적인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자, 194번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인구학적 기준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성이라면 누구나 그 다음에 18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혹은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거는 뭐죠? 보편주의 원칙에서도 귀속적 욕구에 따른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능력 유무는 국기법의 수급 자격 기준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수급 자격 중에서도 조건부 수급이냐, 그러니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줄 건가 아니면 그걸 조건으로 하지 않고 그냥 줄 건가 이걸 따질 때에는 근로능력의 유무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으면 조건부 수급 아니면 그냥 수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로능력 유무는 국기법의 수급 자격 자체의 기준은 아니지만 조건부 수급 자격, 그러니까 대상 선정 기준에는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육, 노화 등 생애 주기별 욕구 있잖아요. 그럼 어린이라면 누구나, 그럼 노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거기 때문에 얘는 보편주의적 원칙에 부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양 의무 기준은요. 지금은 기초노령연금 없습니다. 자, 이거 시험 이후에죠. 계속 얘기하지만 2014년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65세 이상이어야 돼요. 자, 근데 누구나가 아니라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 그중에 이제 소득을 따져서 선정 기준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위 소득 70%, 하위 소득 70%에 해당해야 받습니다. 그럼 두 가지 조건. 얘는 자산조사고 얘는 인구학적
조건이거든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해당되지 않아요. 자산조사는 선별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조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 내용은 맞습니다. 자, 195번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 자격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초연금이라고 해야 맞고요. 기초연금에서는 65세 이상이면서 하위소득 70%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죠.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합니다. 인구학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생활보호법에서는 인구학적 기준을 고려했지만 지금은 뭐죠? 자산조사 기준이죠. 물론 이제 생활보호법에서도 자산조사 기준은 당연히 적용이 됐고요. 자, 그래서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장애인연금은 우리가 국민의 긴장기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법, 그리고 기초연금법은 공공부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연금법은 당연히 공공부조니까 자산조사를 통해서 소득을 따지죠. 그래서 이제 하위소득 70%에게만 주는데 어떤 사람들 중에서 하위소득이냐면 첫 번째 조건은 18세 이상이어야 돼요.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경증장애인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하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조사 해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증장애냐 아니냐는 진단적 구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조사도 필요하고 진단적 구분도 필요하고 18세 이상이라는 인구학적 기준도 필요로 합니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학적 조건과 자산조사, 인구학적 조건은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이건 인구학적 요인이죠. 근데 이제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해당이 되죠. 근데 얘는 공공부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조사가 수급자격 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은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여, 즉 보험료를 냈는가 안 냈는가.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 사회적 위험이 대표적으로 이제 노령 같은 거죠. 이게 발생했는가 안 했는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자, 196번 급여 할당의 원칙으로서 선별주의, 보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별주의는요. 정책 목표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주기 때문에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 비용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별주의는 욕구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선별하여 그러니까 급여를 지급하죠. 그래서 대상을 다 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한정해서 대상을 제한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선별주의 자격 기준에 비해 보편주의 자격 기준의 설정이 용이해요. 뭐 예를 들어 8세 미만이면 누구나, 65세 미만이면 이상이면 누구나 이렇게 돼서 보편주의는 심플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근데 선별주의는 복잡하죠. 그래서 특히 자산조사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찾는 게 쉽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보편주의도 그 다음에 선별주의도 나름대로의 재분배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를 합니다. 나름대로의 효과성을 고려하죠. 효과성이라는 말 자체는요. 정책의 실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인데 당연히 보편주의도 선별주의도 정책 목표를 고려해서 지급 대상을 선정을 하죠. 그리고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인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평적인 재분배 효과가,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지만 사회보험은 수평적이면서도 수직적인 재분배 효과가, 그리고 이제 공공부조는 수직적인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래서 리을은 옳지 않고요. 197번 할당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귀속적 욕구에 따른 할당, 그 다음에 이제 공헌을 했거나
피해 집단에 속하는가, 이건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인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단에 따른 구분과 그 다음에 자산조사의 원리,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선별적인 기준에 해당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보편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는 둘 다 개인별 할당이 아니라 집단지향적인 할당 혹은 범주적인 할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규범적인 기준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범적인 기준을 따릅니다. 자, 그래서 규범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본으로 공헌이나 피해 집단에 속하는 거는 공헌을 했으니 보상해야지,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해야지, 기본으로 얘네들은 보상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단적 구분과 자산조사는 집단지향적인 할당이 아니라 개인별 할당 혹은 개별적 할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진단적 구분은 전문가의 판단, 이걸 전문적인 혹은 기술적인 요런 기준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산조사는 경제적 기준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산조사는 경제적 기준 그리고 이제 개인별 할당이라는 두 가지 조건 따르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진단적 구분은 서비스 필요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럼 4번 귀속적 요건은 보편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편주의, 근데 선별이라고 얘기했으므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198번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건강보험 개선안으로 여당에서는 4대 중증질환은 100% 국가에서 보장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야당은 연간 본인 부담금을 100만 원 상한제를 두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몸이 되게 많이 아프고 그래서 병원을 이용할 일이 많고 그때마다 자기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연간 100만 원을 넘어가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돌려주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공단이 부담하는 걸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당 안에는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국민보건 서비스는요, 사회보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사회수당처럼 그냥 세금으로 모든 국민의 의료보장을 해주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건강보험, 즉 사회보험의 개선안으로 4가지 중증질환은 그래도 국가가 보장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4대 중증질환 국가가 다 보장하려면 돈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라고 하는 건 100만 원 넘어가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다 돌려주고 그건 공단에서 부담하자. 그러면 돈이 들어요. 근데 그 돈을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조세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야당안은 100만 원 상한제로 제한을 두었다는 점에서 선별주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지금 얘는 우리가 선별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의 문제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급하는가, 이게 이제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얘는 재정하고 관련되는 얘기잖아요. 재정 부담하고 관련이 되는 거라서 차원이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고요. 두 안 모두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요금 부담을 감소해요. 그치만 조세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니은하고 리을은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99번 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은 모든 국민 대상은 보편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 업무가 간편한 것도 보편입니다. 빈곤의 덫을 유발할 수 있는 건 선별주의, 특히 이제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가 빈곤의 덫 혹은 빈곤 함정을 유발을 해서 근로 의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사회적 통합 효과, 즉 사회적 효과가 높은 건 보편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선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목표 효율성 혹은 비용 효율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모두에게 다 주는 건 사회적 낙인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편주의가 사회적 낙인을 유발하죠. 200번입니다. 다음 중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가 아닌 것은, 기초연금은 우리가 국민의 긴 장기 이렇게 외우겠어요. 국민의 긴 장기에서 장기는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입니다. 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고요. 공공부조는 대표적인 선별적
인구학적 제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긴장기에서 의료급여도 공공부조입니다. 얘도 선별주의가 되는 거죠. 자활하면 뭘 떠올리냐면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떠올려야 돼요. 거기 이제 국기법의 급여 유형 중에 이렇게 외우세요. 해주 교생의 장자. 해주에 사는 교생 선생님의 큰아들 떠올리시면서 해주 교생의 장자 떠올리세요. 국기법의 급여 유형은 해산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체급여, 자활급여라고 이렇게 7개의 급여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자활급여 안에 이제 자활근로, 자활사업, 자산형성 지원, 창업 지원 등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국기법 내에 속한 얘도 선별적인 제도입니다. 그럼 누리과정은 뭐예요? 누리과정은요,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공통교육과정으로 이수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누구나 3세에서 5세 사이에 해당하는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라서 얘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입니다. 자, 201번 사회복지 정책의 할당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어떤 공통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 가진 집단에 그 집단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 이거 귀속적인 욕구예요. 귀속적. 예, 그 집단에 속하면 욕구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이걸 귀속 욕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보편주의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공헌을 했거나 혹은 피해를 입었거나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보상해야지라는 거고 얘도 보편주의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전문 혹은 기술적으로 이 사람에게 특정의 서비스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대상을 선별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산조사가 있죠. 자산조사는 이 사람의 경제 수준이 지금 특정의 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경제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선별입니다. 자, 길버트 테렐은요, 이렇게 귀속, 보상, 진단, 그리고 자산조사라고 하는 4가지 할당 원리를 제시했고요. 역량이라는 것은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202번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 중에서 보편주의에 해당하는 걸 찾으래요. 자, 우리가 아까 국기법의 급여 유형은 해주 교생의 장자, 해주 교생의 장자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해산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어요. 자, 생계급여는 국기법의 급여 유형입니다. 의료급여도 국기법의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급여도 국기법의 유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초연금은 우리가 국민의 긴 장기에서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은 공공부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얘가 보편주의에 해당하는데요. 실업급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고용보험. 우리 1993년에 제정된 고용보험법 기억나시죠? 고용보험의 사업에는 크게 3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업급여 사업이죠. 실업급여 사업 안에 이제 여기에 뭐가 있어요? 구직급여가 있고 취업촉진수당이라고 있는데 둘 다 구직급여도 취업촉진수당도 돈 주는 겁니다.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급여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고용안정, 직업 능력, 그러니까 고용안정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육아 휴직 급여라든지 이런 걸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은 보편주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자, 203번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것, 자산 조사하는 건 선별주의에 해당합니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이면 누구나예요. 인구학적 8세 요걸 적용하기 때문에 2번이 맞는 거죠. 장애수당은 누가 받냐면 3가지 조건이에요.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수당은 그러니까 중증이 아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장애수당도
공공부조예요. 그래서 저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경증 장애냐 아니냐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긴급복지 지원은 우리가 국민의 긴 장기에서 국민기초생활, 그 다음에 의료급여, 긴 급복지 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이 대표적인 공공부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죠. 65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조사 기준인 거고 얘는 인구학적 기준인 거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4번 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아동수당은요 8세 미만이면 누구나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장 보편적인 제도예요. 그래서 틀리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긴 장기예요. 장애인 연금법하고 기초연금법은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는 우리가 국기법의 급여 유형 해주 교생의 장자해서 다시 한번 자 해상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있고요. 장제급여가 있고 자활급여가 있어요. 얘네들은 다 국기법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거라 얘도 선별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을 뺀 나머지가 답이 되는 거죠. 자, 205번 사회복지 정책의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연령은 인구학적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조사 있죠. 그 다음에 기여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입니다. 전문가의 판단으로 진단적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학력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206번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보편주의는 권리로서의 복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여자와 수혜자가 특별히 구별되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냈고 안 냈고에 따라서 너는 받고 너는 안 받고 이런 식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납세자라고 해서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배제하지 않아요. 국민이라면 누구나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선별주의는 수급 자격이 제한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산조사나 소득조사를 통해 제한을 하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자, 둘 다 나름대로는 사회적 평등 그리고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는 추구해요. 그 방식이라든지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그러니까 리을 같은 경우가 애매하더라도 내가 정책 기반자라고 생각할 때 이런 고민 없이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 무책임한 짓은 하지 않죠. 당연히 리을은 맞아야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7번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가 아닌 걸 고르래요. 그러면 바로 눈에 보여야 돼요. 장애인 연금하고 기초연금은 대표적인 공공부조에 해당합니다. 아동수당은요 8세 미만이면 누구나 받아요. 의무교육이라든지 무상보육이라든지 무상급식도 그냥 다 주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수당과 얘는 사회수당인 거고 얘는 사회보험인 거죠. 둘 다 보편주의적인 제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